안녕하십니까. OLAP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백엔드 개발자 황영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B 그리고 D, 벌스와 데스의 사이, C, 초이스 즉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대부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감을 믿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권위 있는 자 혹은 유명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보화의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정제하여 어떠한 선택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니즈에서 탄생한 것이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즉 OLAP입니다. OLAP는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여 최종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반팔 티셔츠의 가격을 25%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 때문에 할인을 하는 것인지 목표가 없다면 이는 당연히 묵살될 것입니다. Winter is coming.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어 반팔 티셔츠에 대한 할인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적절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25%일까요? 25%로 선정된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이 또한 아무 의미 없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 판매액의 변화에 따른 재고 변화의 분석 정보를 토대로 25% 할인 시 겨울이 오기 전 반팔 티셔츠를 다 팔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분석 정보를 토대로 예측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목표와 그에 따른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은 많은 데이터의 처리와 다양한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수기로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타난 것이 OLAP입니다. 사실 OLAP는 시스템 계층 전반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테크놀로지 레이어, OLAP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OLAP는 저장, 액세스에서 컴파일, 랭귀지, 기획 계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술 계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OLAP Syncing, OLAP Language, OLAP Product Layer, Fully Optimized OLAP Product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AP Syncing, 즉 OLAP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중, 계층적 차원의 개념 또는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다중계층적이라는 의미는 작은 범위에서 점점 커져가는 큰 범위를 이루는 각 단계 혹은 계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언어나 기술이 아니라 다차원, 다단계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주소를 보게 되면 건물, 도로명, 구, 지자체로 단계별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계층적 차원이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OLAP 랭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DL, DML, DRL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게 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DDL, 데이터 정의 언어, DML, 데이터 조작 언어, 그리고 DRL, 데이터 표현 언어. 이런 언어들은 OLAP에서 트랜지션 처리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모델에 사용이 됩니다. OLAP 프로덕션 레이어, OLAP 제품 계층이라고 합니다. OLA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위에 상주하여 SQL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앞서 보았던 OLAP 랭귀지에서 DML, DLL이 나온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데이터 저장 및 접근에 데이터베이스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ully Optimized OLAP Product, 전체 OLAP 제품을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계산해서 최적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OLAP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정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라 함은 수집, 저장, 전송, 조작 및 검색하는 일련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크게 extract, transform, load라는 3단계 프로세스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줄여 ET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지만 수동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좋은 정보를 어떻게 만들까요? 좋은 정보는 올바른 결정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의 가치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OLAP는 명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OLAP는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과 또 다른 하나는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유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구매, 생산, 판매, 유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즈니스 업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도메인에서는 자원계획, 생산계획, 품질관리, 시장 동향 분석, 재고관리, 마케팅 등과 같은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생성된 정보를 추세나 비율 또는 집계 계산과 같은 데이터 분석이 필수로 발생하기에 분석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고객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신청을 하고 이를 받기 위한 주소를 지정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후 카드 수령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약관에는 카드는 거주지로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주지로 발송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경우 분석이 필요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비분석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에는 분석 기반 의사결정과 비분석 기반 의사결정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활동도 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Operational Activity와 Analysis Based Decision Oriented Activity입니다. 운영 활동과 분석 기반 결정 지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활동은 비분석 기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을 의미하며 분석 기반 결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OLAP와 연관이 된 활동입니다. 먼저 Operational Activity, 운영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기반 의사결정이 예제에서 보았던 구매, 생산, 판매, 유통의 도메인 이미지입니다. 사실 분석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운영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구매의 입출고, 생산의 생산 실적, 그리고 자재 불출, 판매의 매출 처리, 유통의 상하차 정보 등 여러 운영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활동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속도로 발생합니다. 어떤 제품 하나 생산하여 정보 등록을 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둘째, 소량의 정보로 수행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분석 기반 활동에 비해서 소량의 정보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 직접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활동이 운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쿼리 집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쿼리 집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의미는 가져와야 할 데이터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필요할 경우 해당 유저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나 전화번호를 간단히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어떨까요? 올해 회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은 무엇인가? 작년에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제품 그룹과 동일한가? 회사는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이번 분기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유형의 고객이 가장 큰 충성도를 보이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운영 활동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유형은 관리자나 분석가가 사용하는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활동을 분석 기반 결정 지향 활동이라고 합니다. 분석 기반 결정 지향 활동의 특징은 활동의 양이 하루 동안 크게 변동이 됩니다.
분석을 위해 작년 혹은 그 이전의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보다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데이터 기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괄 업데이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쿼리의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행한 후 도출된 정보를 사용자가 다시 파생하여 다른 정보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활동과 분석 기반 의사결정 활동의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OLTP와 분석 기반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OLAP입니다.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주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위에 구축된 비즈니스 운영에 전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OLTP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야 하고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의 지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OLAP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OLTP와 OLAP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OLTP의 원본 데이터에서 OLAP를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데이터 처리의 체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LAP의 한쪽 끝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즉 OLTP에 대한 많은 링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OLAP는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받아 공통 형식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분석 처리를 수행하여 최종 사용자에게는 정보가 정리되고 통합되고 집계되고 확장 및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됩니다. OLAP를 구성하려면 몇 가지 기능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용자, 논리적, 물리적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OLAP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먼저 다양한 수준의 세부 정보입니다. 제품, 제품 그룹, 브랜드 등과 같은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요소를 요구합니다. 제품, 시간, 위치 등과 같은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OLAP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논리적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 참조를 통한 풍부한 차원 구조는 OLAP의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차원 구조화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수 및 계산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분석이 단순히 숫자를 집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간 및 기타 차원에 따른 비율과 추론, 추세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OLAP 기능을 제공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정교한 계산 언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OLAP의 또 다른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는 뷰, 정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시스템의 모든 면에서 유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뷰 유연성은 사용자가 그래프, 행렬 또는 차트 같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정보가 뷰 양식에 매핑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 측면에서 융통성은 관련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름, 숫자 형식, 수식 정의, 자동 프로세스 트리거 또는 소스 데이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유연성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며 보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모델 정의, 모델 찾기, 수식, 직접적인 데이터 입력 및 외부 데이터 소스 링크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네 번째, 구조와 표현의 분리입니다. 융통성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으로 그리드와 같은 데이터 뷰의 유연한 정도는 대부분 데이터 구조와 표현 간의 분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분리는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병행하지 않고도 최종 사용자가 보기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다중 사용자 지원입니다. 빠른 속도는 OLAP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IMQ에서도 꾸준히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OLAP는 분석 처리를 지원하며 일부는 즉시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세트로 작업하면서 액세스 및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의 데이터는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사용자 지원입니다. 쓰기, 즉 저장 기능이 없는 각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캐시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사용자 읽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분리가 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OLAP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을 넘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차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도입부에서 갖가지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시스템 구성을 위한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우리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 흔히 보는 표, 그리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월이 행마다 표현이 되고 모든 월의 합계가 맨 아래 행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구성된 5개의 판매 및 비용 데이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행으로 정렬된 월 차원과 열로 정렬된 비용 차원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하는 것을 로케이터라고 하며 여기서는 월이 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원 로케이터와 원 베리어블, 즉 2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하려면 최소 하나의 로케이터와 하나의 베리어블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품이라는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2차원 그리드에 제품을 추가하여 3차원 큐브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원을 표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컴퓨터의 모니터는 2차원이고 3차원 큐브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니터의 3차원으로 표현된 큐브를 보면 모든 값을 쉽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원 컴퓨터 화면으로 인한 자연적인 한계가 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값을 확인하고 조작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3차원 데이터의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2차원 그리드 표현과 동일해 보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왼쪽 상단 부분에 페이지 프로덕트 슈즈라는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블은 페이지 차원이라고 하는 세 번째 차원을 나타냅니다. 즉 변수, 월 및 제품으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셋은 행, 열, 그리고 페이지 이 세 가지 디스플레이 차원으로 컴퓨터 화면에 재생되게 됩니다. 이는 3차원 데이터 큐브의 한 조각을 콕 집어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점 정보를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3차원 큐브에 하나의 차원을 더했을 경우 생성되는 4차원 큐브인 하이퍼 큐브 또는 텍스처렉트입니다. 이후에는 하이퍼 큐브로 명명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왜 3차원 큐브에 차원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5차원, 6차원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 3차원에서는 잘 작동하던 큐브가 왜 4차원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차원의 장애물인 논리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큐브의 한 가지 특성은 모든 차원이 모든 점에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의 모든 점이 x, y 및 z 값으로 식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식별되는 값을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는 모든 차원에서 공존하며 데이터 생성 이벤트를 통해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브의 또 다른 특성은 공존하는 각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과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변경은 모든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생성 이벤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제품이 언제든지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품, 상점, 시간 및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 차원 특성은 큐브와 데이터 생성 이벤트에서 서로 연관되게 됩니다. 큐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원을 추가하려면 X, Y, Z 축에 대하여 수직인 축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전에 봤었던 하이퍼큐브처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물리적 차원인 3차원에 하나의 축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차원 수의 이벤트 차원을 나타낼 수 있는 OLAP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디멘셔널 타입 스트럭처, 다차원 유형 구조라고 합니다. 앞서 봤던 3차원 예제를 토대로 표현해보면 3개의 선 세그먼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하나는 제품, 다른 하나는 변수에 대한 것입니다. 3개의 선 세그먼트 각각에서 한 간격의 합집합은 이벤트와 큐브의 요소에 연결됩니다. 그림처럼 12개의 기간, 10개의 제품, 5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12 곱하기 10 곱하기 5, 600개의 하이퍼큐브 교차점 또는 잠재적 데이터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MTS는 실제 데이터 요소를 표시하지 않고 차원의 구성 요소만을 조합한 표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팩터를 표현하는 큐브보다 표현되는 수가 적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작업이므로 여기에 네 번째 차원을 추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TS에서는 쉽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큐브에 상점 차원을 추가하려고 시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MTS에서는 차원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라는 선 세그먼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MTS는 탐색할 수 있는 모든 차원과 모든 차원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퍼큐브 혹은 하이퍼큐브 간의 계층 구조,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정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큐브보다 더 많은 구조 정보를 표시하여 임의의 수의 차원에 대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MTS 또한 차원의 조합을 표현한 것일 뿐 실제 데이터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컴퓨터 화면에 하이퍼큐브를 표현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세 번째 장애물인 여러 논리적 차원을 물리적 차원, 즉 2차원에 매핑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3차원의 그리드 스타일의 이미지입니다. 행렬 및 페이지, 세 가지 차원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개 이상의 논리적 차원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은 동일한 차원에 여러 논리적 차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차원의 결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각 교차점이 값이 명시된 변수와 제품의 2차원 배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차원의 각 멤버가 다른 차원의 각 멤버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의 제품과 3개의 변수는 총 6개의 제품, 변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2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2차원으로 배열된 교차점에 1차원 버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내에 중첩된 변수의 1차원 목록을 만드는 것이 차원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스크롤할 때 각 제품에 대한 변수 차원의 모든 멤버, 즉 세일즈, 코스트, 마진을 스크롤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수가 제품에 중첩된 형태입니다. 또 다르게 변수의 제품이 중첩된 형태로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 목록을 다르게 중첩을 하여도 모든 요소의 수가 동일하게 6개인 걸 확인 가능합니다. 즉 차원 결합을 하여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차원 결합을 배웠으니 이를 활용하여 하이퍼큐브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MTS를 이용한 조합 가능한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상점, 변수, 시간, 제품으로 4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스토어 3번에 월별, 직접, 간접, 전체 판매액을 제품별로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화면에 표현이 가능할까요? 먼저 MTS 표현을 하면 화면의 이미지와 같을 것입니다. 이를 그리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표현 시
행, 열, 페이지 세 가지 요소로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스토어 3을 페이지의 요소로 지정을 하고 열은 제품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은 시간과 변수를 처음 결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4차원 이상의 하이퍼큐브를 컴퓨터 화면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같은 조건의 행과 열을 바꾸어 표현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4차원의 예를 들었지만 5차원, 6차원도 마찬가지로 차원 결합을 통하여 충분히 화면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OLAP 정의와 요구사항, 그리고 다차원 데이터와 이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표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OLAP의 일부만 소개를 한 거라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